안녕하세요. 동구청 인문도시정책과의 이곤희입니다. 동구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동구인문대학을 운영 중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모여서 듣는 강의를 가질 기회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 속의 모든 주제는 인문적으로 생각하기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에서는 인문대학을 통해서 행복한 인문도시에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각자 고민해보는 시간을 마련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요즘 것들이 환경을 바라보는 법이라는 다소 도발적인 주제로 이정현 1프로 공작소 대표님과 국제기후환경센터의 황철호 박사님과 이야기를 나누시겠습니다. 쓰레기를 보는 새로운 시각과 행동,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1프로 공작소 대표 이정현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강의가 처음이라 되게 긴장되는데 같이 듣는 1시간은 그냥 편하게 환경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서 30분 동안은 제가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그동안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어떠한 실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해보고, 나머지 30분 동안은 국제기후환경센터의 박사님을 모시고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을 좀 이야기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것들이 환경을 바라보는 법이라고 제가 발문을 던졌는데요. 환경을 바라보고 또 그것들을 해결하는 다양한 과정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가 쓰레기 문제나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것들이 더 문제이고 근본적으로 어떤 것들을 더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먼저 던지고 싶은 질문은요,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은 다 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그걸 체감하고 계신가요? 그동안 알고 있던 절대적인 지식들, 절대적인 환경들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체감하고 계십니까? 미래를 예측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은 변한다. 4차 산업혁명, 신기후, 100세 시대라고 하는 키워드들이 2050년이 되면 이 시대를 혁신적으로 바꿔놓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기후변화 저희가 체감하고 있지만 잘 실천하고 있는지는 의문이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100세 시대와 관련된 인간 수명의 연장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만큼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것들도 이미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얼마나 체감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것들을 더 자세하게 많은 시간 동안 할애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가볍게 좀 더 이해하시기 편하시게 좀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싱귤러리티 포인트라고 합니다. 기술이 만들어내는 특이점이 온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 혹은 기술의 변화가 인간의 지능을 앞서면서 2050년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의 사회 변화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4차 산업혁명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것보다 더 많은 세계의 석학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보다 앞서 기후와 관련된 위기들은 거의 직면에 있다라고 할 정도로 사실 이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인데, 사실 저희가 이것들을 얼마나 체감하고 있는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로 경제적인 위기들이 오는데 이런 것들은 즉각적으로 체감을 하시지만, 기후위기가 가져오고 있는 이러한 변화들이 실제로 전염병처럼 체감되지 않았을 때 우리들이 지금 현재 이 문제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물리적 혼돈인 기후변화와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사이버 혼돈, 그리고 100세 시대라고 하는 생물학적 혼돈, 그리고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경제적인 혼돈들을 우리가 된다.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기후와 관련된, 환경과 쓰레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앞에 사진을 보시면요, 제가 보여드린 사진인데요. 예전에 가뭄, 비정상이, 근데 지금은요, 정상입니다. 아시겠지만 홍수, 그리고 폭설, 그리고 최근에는 미세먼지라고 하는 것들도 일상적으로 우리 삶 속에 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것들은 비정상적인 상황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 미세먼지 끼면 자연스럽게 마스크 끼고 나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저희 자연스럽게 마스크 끼고 나가잖아요. 과거에는 비정상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우리 일상 안으로 들어와 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이거 비정상의 정상화. 예를 들면 졸업식 풍경 자체가 바뀌어지고 있고 이제 이게 정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자가격리 무시하고 돌아다녀? 라고 얘기하고요. 이 시국에 왜 여행해? 과거에 이런 것들이 특별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거였지만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지금의 상황에서 굉장히 정상적인 상황이 돼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앞서 발문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아는 것들은 다 변합니다. 기술이 가져올 변화, 그리고 기후가 가져올 변화, 생명의학이 가져올 변화들이 정말 많이 있지만 사실은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체감하고 있는지는 아직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사람과 차량 통행이 줄어들면서 이건 깨끗해진 베네치아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변화될 수 있는 것들, 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변화될 수 있는 것들, 여기서 하나의 질문들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그동안 하던 습관들을 계속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어쩌면 기후와 관련돼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던 행동 자체가 되게 무의미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 가지고 보여주고 있지만 보십시오.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교통들이 움직이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미세먼지로 인해서 생겼던 문제들도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뭐 정확한 해결책이라고 우리가 무작정 사람들 통제하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지점에서 저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 이 기후 문제에 관련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앞으로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대안들을 만들어 나가야 될까 좀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던지고 싶은 질문은 그겁니다. 정말 여러분은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 질문은 이따가 박사님을 모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럼 다른 나라들은 이러한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국내에서는 동구에서는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들을 가지고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853년 조선시대 때입니다.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파리의 이야기인데요. 파리는 이때부터 도시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을 위해 도시를 관통하는 50개 대로를 건설하고 몇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파리의 도시 계획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 11월에 파리 도시계획연구원에 갔다 와서 파리가 어떻게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상황들을 봤었는데요. 많은 사진들을 보시면서 좀 같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진이 나와 있는데 가운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파리입니다. 메인 스트리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의 크기는 북구보다 조금 작은 크기입니다. 동구보다는 2배 정도 큰 크기인, 2.5배 정도 큰 크기인데요. 여기 파리를 보시면 항공사진을 찍어보면 이런 풍경이 나옵니다. 이거 보이시죠? 파리의 경관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 방사형의 교통체계. 사실 이걸 보면 되게 압도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아, 뭔가 멋지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파리 같은 경우는 이런 도시 경관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철학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것들이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반면에 제가 광주의 항공사진들을 딱 보여드렸는데요. 상당한 아파트들이 동네의 풍경들을 점유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어떤 철학을 갖고 도시를 설계하고 어떤 철학을 갖고 기후위기에 대응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매력이 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독특한 실천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영어로 써져 있지만 제가 그냥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파리가 1850년대부터 도시를 설계해온 철학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거기에는 되게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 3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어로 써져 있지만 파리의 매력을 증진시키는 목적, 그리고 새로운 경제체제에 적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도시계획의 목적.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어떤 건물을 더 지어야겠다, 어떤 시설을 첨가해야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아닌 것 같잖아요. 두 번째는 불평등을 감소시키고 그리고 사람들의 연대를 촉진시킨다. 이게 도시계획입니다. 매력을 증진시키고 사람들이 불평등을 해소하고 연대를 촉진시킨다. 우리가 생각하면 도시계획하면 철도를 더 짓고 뭔가를 더 건설하고 이런 것 같은데 여긴 좀 이상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매일의 삶의 질,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매일의 일상들이 훨씬 더 나아지는 것들이 도시계획의 중요한 철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저는 이 부분이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기후 문제, 환경 문제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구체적인 어떤 물리적 변화를 상상하기보다는 이 기후 변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삶의 질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갖고 나가야 될 이 광주의 모습들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에 대한 철학적인 내용들을 잘 만드는 것들이 첫 번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장선상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파리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파리의 매력을 증진시킨다.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파리의 풍경이 가능했던 것들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점들이 무수하게 찍혀져 있습니다. 17,000개의 점이고요. 파리에서는 1870년도부터 1939년까지 만들어진 건물들을 전수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17,000개의 건물들은요, 짓거나 허물거나 하지 않습니다. 1층을 증축시켜서 과거의 원형들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냅니다. 저희가 그래서 외국에 가면 걷고 싶잖아요. 건물들이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에 진행이 되면 사실은 과거의 것들을 없애버리고 새로 지으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도시를 계획하고 기후를 변화시키려고 저희가 계획을 한다면 어떤 철학들을 가져야 되는지 그 철학 기반에서 어떤 행동들이 가능해지는지를 좀 볼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파리에서는 기본적인 철학 안에서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 파리에서 이제 많이 고민하는 것들이 그겁니다. 교통수단을 예전에는 많이 깔아놨지만 지금은 기후적인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교통들을 줄여보자. 그러면서 새로운 교통체계들을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것은요. 파리에는 차량 통행들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여기 보시면 있는데 공유 자전거 그리고 공유 전동 바이크 그리고 공유 자동차까지 실험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촘촘하게 만들어져 있냐면 매 300m마다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져 있고요. 생각해 보시면 동구에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광산구에 사시는 분들이 여기까지 나오려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나오는 것들이 정말 불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가용을 이용해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인프라적으로도 어떤 철학적으로나 잘 이제 도시 안에서 만들어지면서 실제로 교통량을 줄여내고 할 수 있는 되게 구체적인 내용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파리 이야기 뭐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 좀 중요한 내용들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첫 번째 내용에는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 것들이 교통로입니다. 첫 번째 과거의 파리는 70% 이상이 차가 다니는 교통로였고 30%가 보행자들을 위한 도로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이걸 바꿔내고 있습니다. 70%를 보행자들을 위한 도로로 만들고 있고요. 30%만 교통을 위한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검정색이었던 아스팔트 길들이 지금은 하얀색의 보행자 통로로 만들어진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왜 자꾸 보행자들의 보행로를 늘리고 교통로를 줄어들까? 어떤 고민 때문에 파리는 도시를 자꾸 이렇게 만들려고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있는 광장은 과거에는 차가 다니던 광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걸 없애고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보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놨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까지 들었을 때 왜 저렇게 교통로를 줄였을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때 도시계획연구원에서 질문했는데요. 그 이유는 그 다음에서 그분들에게 확인을 해 주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가 다니던 곳, 근데 한시적으로 주말에는 차량을 통제하고 사람이 다닐 수 있게 만들어드렸고 지금은 아예 교통이 드나들 수 없는 공간으로 만들어내고 오로지 보행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이 이따가만 설명이 될 텐데요. 여기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주차를 할 수 있었고 차량이 통행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전면적으로 많은 장소들을 사람들만 통행하는 장소로 바꿔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는 라데팡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 보이는
여기 한 10km 정도 가운데 좀 서 있는 이 자리는 10km 정도 차 없는 거리로 조성되어 있는 곳인데요. 네,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저기 위에 보이는 것은 과거의 개선문 크기가 그대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신개선문이고요. 저쪽에 보이는 것이 아래쪽에 보이는 것이 과거의 개선문입니다. 이 사이를 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만들었고 실제로 여기는 온통 걸어 다녀야 되는 보행로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역사의 축으로 이 사람들이 설정을 하고 나서 이 거리 전체를 차량이 다니지 않는 거리로 만들었는데요. 그러면서 어떤 작업들을 했었냐면 모든 차량 통행할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들을 지하로 다 집어넣었어요. 여기까지 보고 나서 저희가 계속 궁금해했습니다. 왜 파리는 자꾸 도시에 차량을 줄이고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내는가. 근데 거기에서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계획들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파리 중심부에는 39% 이상 교통량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조금 더 외곽 쪽은 33%, 그 다음으로는 18%, 10%가 줄였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라고 저희가 재차 질문을 했었는데 거기서 얘기했던 것이 그거였습니다. 기후전략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 파리는 지금보다 파리의 온도가 4도씨 이상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대요. 사실 그 문제 때문에 도시계획들을 이렇게 해내고 있는 겁니다. 자꾸 많은 민원들을 통해 가지고 차량 통행이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보행자를 확충해주고 교통량을 줄이면서 실제로 4도가 올라갈 수 있는 이 기후변화에 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철학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런 도시를 바꿔나가고 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탄소 제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은 있지만 이 내용들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기후와 관련돼서 이런 것들은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캠페인들을 하고 사람들과 좀 이야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많은 논의들을 하긴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보면서 이제 이거는 스마트 시티 이시대 몰리노라고 하는 사례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탄소를 줄일 수 있고 에너지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실증 단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되게 독특한 건물인 걸 아실 수 있는데요. 예전에 전쟁이 났을 때 도시를 방어하는 방어벽이 있었던 곳인데 실제로 이곳에는 1,700명의 거주자들이 살면서 1,700가구가 살면서 3,500명의 거주민이 실제로 우리 일상 속에 적용된 에너지 저감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매일같이 스마트 기기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제공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남는 에너지를 통해서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들을 돌리는 것들을 체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아껴지면 내가 얼마나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지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확인하고요. 실제로 내 생활 양식에 따라서 어떤 때는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실제로 이분들이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아낀 이 전력들을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수영장을 따뜻한 물로 데우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여기 같은 경우는 한국 같으면 아마 그럴 거예요. 쓰레기를 치워야 되면 우리 동네 구석구석 와가지고 쓰레기를 수거해달라고 얘기할 텐데 사실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떤 것들을 하고 있냐면 실제로 쓰레기차가 이동하는 동선들을 줄이기 위해서 쓰레기를 한 장소에 집어넣으면 이것들이 최소한으로 교통 이동해가지고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 놨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실천들도 있을 것이고 정책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인프라를 깔아서 이런 것들을 낼 수 있는 그런 실천들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